학생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이어서 두 번째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3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5가지 단계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20세기의 어떤 정신 세계를 연구한 최고의 학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제시한 그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보면은 주로 5세 이전에 그 아이의 어떠한 발달 단계의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서 나중에 성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리비도가 발달 과정상의 신체 부위에 어디에 발달되냐에 따라서 이 리비도가 잘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격이 형성이 되겠지만, 이 리비도가 잘 충족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부적응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끄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구강기입니다. 출생 후 1살까지의 이 구강기 단계에서는 리비도가 2배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먹거나 빠는데 그런 행위를 토대로 해서 욕구를 충족합니다. 이 구강기 때 아이가 충분히 빠는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구강적인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그 욕구에 대한 나중에 충족을 위해서 손가락을 계속 빤다든지 입으로 하는 그런 행위를 성인이 돼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흡연을 한다든지 어떠한 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 뭐 언어를 토대로 해서 남을 비난하는 그러한 그 말을 한다든지, 또는 남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강기 때의 어떠한 고착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아이들이 이러한 빠는 행위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항문기입니다. 이 항문기 때에는 우리가 배변 활동을 토대로 해서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때의 리비도는 우리가 항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배변 활동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이루어져야만 이 2단계를 잘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이가 배변 어떠한 그런 욕구를 느껴서 엄마한테 "화장실 가고 싶어요."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엄마가 잠깐만 기다려. 지금 조금만 참아 볼까?"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가 그런 참는 과정 속에서 욕구가 우리 해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배변 활동 시기에 부모의 행위가 너무 훈련을 엄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처리 과정에서 너무 깔끔하게 한다든지, 또는 깔끔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게 되면, 이런 학문기에 적당하게 욕구를 충족을 해서 어떤 배설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또는 배설한 후에 그러한 처리 과정에서 이 아이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학문기적 고착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문기적 고착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깔끔하다든지, 또 너무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대강 내가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취미가 없고 그 방이 대체적으로 어질러져 있어도 거기에 무감각한 그런 지저분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성인에서의 어떠한 모습들이 이 어렸을 때 어떠한 그 행위, 어렸을 때의 욕구가
얼만큼 충족이 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남근기입니다. 보통 3살에서 6살 사이에 이 남근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 리비도는 성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이제 우연하게 자기 성기의 자극을 토대로 해서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두 가지 컴플렉스를 프로이트가 제시를 했습니다.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보통 이성 간의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동성 간의 어떠한 부모를 우리가 조금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요 오디푸스 컴플렉스에 있어서는 이 프로이트가 이 이론을 제시를 한 거는 오디푸스 신화에 근거한다라고 말하여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토대로 해서 남자아이가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반대로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각각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4단계 잠복기로 들어갑니다. 잠시 리비도에 대한 것이 억압이 되고, 이 시기에는 학령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유치원 혹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동성 친구 또는 학습 활동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의 친구 관계나 사회적 활동을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 신체적인 변화보다는 친구와의 활동에 관심을 쏟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5 단계 다시 생식기로 돌아오게 되면 이 시기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인데요. 대체적으로 11세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억압되었던 리비도에 대한 욕구가 부활하게 됩니다. 특히 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요즘은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요. 사춘기가 도래하는 시기입니다. 요 사춘기가 도래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신체적인 변화가 수반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여학생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더 발달하고 몸에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우리가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이제 몸의 여러 가지 형태가 변화하는 시기인데요. 요 시기에 맞춰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자기의 신체적 변화와 함께 이성과에 있어서 이성의 어떠한 그 눈을 뜨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전에 동성과의 어떤 관계에서 자기 신체적 변화와 함께 이성 간의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인데요. 요 시기를 이제 우리가 사춘기 이후에까지 계속되는 시기인데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5개 단계 안에서 그 개인이 욕구의 충족을 얼마큼 달성했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잘 수행을 하고 단계별로 잘 지나가서 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릭슨이 제시한 자아의 발달에 있어서 8 가지 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이트가 5 단계로 분류를 한 반면에 에릭슨은 8 가지 단계로 그 정신 분석학적 접근에 있어서 발달 단계를 제시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1 단계에서는 이제 출생부터 1 살까지를 "이 시기에는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충분하게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모하고 아이하고 어떤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세상을 불신하게 되는 그러한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 단계가 지나가면 한 1 세부터 3세 정도 시기에는 자율성 대 수치심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소변 훈련이 진행되는 시기인데요. 요 대소변 훈련 과정 중에서 아이가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어떠한 처리를 하고 스스로 자기가 해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공한 경험을 하게 되면 자율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배변의 욕구가 생겨서 엄마의 어떠한 그 엄마와 함께 화장실에 갔는데 아이가 너무 긴장을 한다든지 아이가 생각보다 내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은 갔지만 그 배변의 욕구가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을 때는 이제 기다리는 엄마로부터 통제를 받는다든지 엄마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자율적인 성격하고 반대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내가 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무의식 중에 이러한 수치심이 형성이 되는 그런 단계가 2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단계가 지나가면 3 살부터 6 살까지는 우리가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유아원에 다니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인제 쪼금씩 사회성이 길러지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또래 집단하고 같이 놀이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목표를 만들어 내고 나름대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친구하고 같이 장난감을 갖고 논다든지 아니면 "뭘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에 만족을 하게 된다면 주도성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뭐 레고 블록을 열심히 잘 쌓아 놨는데 누가 옆에서 그 레고 블록 쌓은 것을 망쳐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그러한 쌓은 결과에 대해서 "너 그거 뭐 뭘 만든 거야?" 라고 비난을 받는다든지, 아이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칭찬을 해 주지 못해서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죄책감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 시기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근면성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프로이트의 5 단계와 비슷한 그런 시기인데요. 6 살부터 11살 시기에는 이 학교 생활, 학령기의 어떤 활동을 토대로 해서 또래 집단이나 아니면 학교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성이나 사교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친구들과의 간의 어떠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의 경험하고 학교 다니는 과정 중에서 학교 선생님하고의 관계,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어떤 활동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된다든지, 아이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되 피드백을 주게 된다면 아이의 근면성이 활성화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을 때 과제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엄마에 의해서 아이가 과제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자기 스스로 과제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부모가 옆에서 너가 너 스스로도 과제물을 정말 잘하는구나."라고 칭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그런 근면한 태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반면에 부모가 아이에 있어서 "너는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부터 하고 놀아야지." 이렇게 인제 아이에 있어서 활동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때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근면한 태도가 잘 형성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넘어가면 청소년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형성돼야 되는 과제가 뭐냐면 자아 정체감입니다. 이러한 자아 정체감은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이러한 자아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는 정체감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떠한 다양한 탐색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시기에 또래 집단이나 아니면은 이 청소년을 지지해 주는 집단이 많을수록 정체성이 빨리 건전하게 잘 형성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부족한다든지 이러한 청소년들 주위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또래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요, 정체감 형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혼미한 그런 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그 자존감, 자신감하고 연결된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서 또래 집단들이 비슷한 그러한 아이들로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번 친구나 교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잘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친구들 사귀기도 하는데 기존의 또래 집단이 형성된 친구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동창회 개념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떠한 또래 집단하고 구성이 되고 관계 형성이 되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단계가 넘어가면 초기 성인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초기 성인기에는 이제 20살 넘어서부터 친밀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친밀감 형성 시기는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한다든지 혹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내가 새로운 사람들하고 관계를 형성을 하고 새로운 그런 상황에 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부터 자아 정체감이 잘 형성이 돼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음 그 잘 만들어진 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잘 맞는 일을 찾아 나설 수가 있고요. 자기가 어떠한 직장을 다니든지 간에 적응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강화되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는 동성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성 친구도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밀한 감정을 잘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요 친밀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자신감이 없게 된다든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을 하고 스스로 어떠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정체감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초기 성인기에 친밀감을 잘 형성을 해야만 그 이후에 중년기나 노년기까지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7 단계에는 생성감입니다. 이 중년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 중년기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 직장에 계속 다니게 되면서 직장에서의 어떤 승진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상적인 내가 정말 나랑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형성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업들을 토대로 해서 생성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마음에 맞는 직장을 잘 다니고 내가 이러한 직업적인 활동을 토대로 해서 내가 그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는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잘 형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고 어떤 삶의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게 내가 원했던 결과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심취성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노년기로 들어가게 되면 자아 통합 때 절망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노년기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러한 나의 삶들이 정말 만족스럽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자아 통합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는 내가 어떠한 친구를 사귀게 된 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러한 감정을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 삶이 정말 불행하고 '내 삶에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는 그런 후회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절망감입니다. 자, 에릭슨은 8 개의 단계를 제시하면서 각각의 단계별로 해야 하는 달성해야 되는 과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업들에 맞게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주변에서 어떤 지지층이 충분히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러한 발달 단계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발달 단계별로의 중요한 과업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발달 심리학의 정신 분석학적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인지적 접근이 있는데요. 이 인지적 접근은 대표적인 그런 학자가 피아제입니다. 이 피아제 이론은 우리가 3 장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피아제 이론을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인지 발달이 이거는 질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학생들 잠깐 생각을 해 볼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리가 4 개이고 몸에 털이 있는 동물은 어떠한 동물들이 있을까요?
학생들께서는 한번 대답을 해 보시겠어요? 다리가 4개이면서 몸에 털이 있는 동물. 어떤 동물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대답을 하는 것이 강아지입니다. 개나 강아지 또는 고양이. 자, 학생들도 이런 대답을 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은 이 개하고 강아지나 고양이 외에 또 다른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말도 있고 토끼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이거 외에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피아제 이론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있어서 사고의 폭이 확대되고 아이들이 경험함에 따라서 그 인식 틀, 지각하고자 하는 그런 지각 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러한 그 자기가 받아들인 정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이론은 3 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지적 접근은 대체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발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피아제 이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해서 인간의 인지 체계를 컴퓨터에 비유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어떠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될 때 이게 인간의 어떠한 인지 체계도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이 정보가 뇌의 어떤 회로, 신경 회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인풋, 아웃풋의 단계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정보 처리 이론하고 이론 대 이론이 있는데요. 보통 인지적 접근에 있어서는 그 인간의 발달 단계가 각각 그 보통 연령이 적을 때 이후로 연령이 많아지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경험을 받아들인 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가지고 있던 경험을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 대 이론으로서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생등록적 관점, 영역 특정적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기 때에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나 경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언어라든지 수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계속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배우는 과정 중에 있어서 처음에 받아들여진 처음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던 거에 기초해서 정말 그 여러 가지의 어떠한 이론적인 영역에 있어서 성장함으로 인해서 계속 수용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인지적 접근 이후에는 우리가 동물 행동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인간도 인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동물에 있어서 보면은 진화로 진화론적 근거에 접근을 해서 그 인간이나 동물의 생존과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 각인이라고 하는 기제가 있습니다. 로렌츠와 팀버겐이 밝혀낸 그런 이론인데요. 그 초기에 특히 그 처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내가 보는 거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로렌츠 같은 경우에는요. 24 시간 이내에 노출된 대상을 우리가 특히 의존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본능적인 건데요. 이러한 본능이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요 본능에 따라서 그 계속 발달을 하고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건데요. 그 적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천둥오리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천둥오리가 이제 처음부터 딱 태어나서 자기 엄마를 찾아가는 것을 실험을 했을 때 이 로렌츠 같은 경우에는 천둥오리의 알이 깨어나는 때 옆에 바로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을 때 그 천둥오리가 이 로렌츠라는 학자가 자기 엄만 줄 알고 이렇게 로렌츠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런 것처럼 뭐냐면 동물 세계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각인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인을 토대로 해서 특정한 행동이나 능력을 계속 발달시켜서 우리가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그림은 잠깐 보시겠고요. 자, 우리가 다섯 번째는 맥락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의 발달 같은 경우에 보시면 특히 이제 발달 단계에서 언급되는 아동 시기는 우리가 환경, 여기서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 문화적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 문화적 그런 과정을 토대로 해서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냐, 아동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자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이런 사회 문화적으로 더 빨리 발달되는 경우가 있고 덜 발달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근접 발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성장하면서의 어떤 지적 수준이 있습니다. 3살 때의 아이가 말할 수 있는 단어력, 그리고 7 살이나 10살 때 배우게 되는 어휘력, 수 개념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경험에 노출되냐에 따라서 지적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만일에 3살 아이 또는 5살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숫자 개념을 가르칩니다. 뭐1 더하기 1은 2 그랬을 때 이것을 아이 스스로 어 깨우치는 방법이 있고 옆에서 부모나 교사가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의 차이점이 근접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옆에서 부모가 도와줬을 때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발달하냐의 차이점을 근접 발달인데요. 이 근접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발판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적 수준이나 어떤 육체적 활동 수준을 빨리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발달 정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문화적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브룩펜브루너의 생태학적 이론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환경의 힘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발달하는 단계가 단계별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제 역동적 체계 접근이라고 해서 이거는 개인의 어 발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영역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론뿐만이 아니라 경험 그리고 관찰, 환경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인제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달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있어서 발달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자료 수집은 보통 이제 질문지, 면접 이러한 내용으로 자기 보고법 또는 관찰법,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관찰법인데요. 관찰을 토대로 해서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또한 이제 정신생리학적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신체적인 변화 또는 호르몬의 변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몸의 움직임을 토대로 해서 그 영아나 특히 유아의 정서나 인지적 과정을 연구하기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제시하는 것이 깊이 지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영상은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연구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이러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여러 가지 변인들에 대해서 상관관계 연구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실험 연구를 토대로 실험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상자들을 표집을 해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실험 집단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집단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발달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원인을 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과 이러한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가든지 이런 것은 실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발달 심리학 1 장을 다 마쳐야 되는데요. 이 1 장을 다 마치는 과정 중에서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발달 심리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어 그렇게 인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므로 제가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2 장으로 넘어가겠고요. 이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은 강의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학생분들께서 그 강의를 들어 주시느라고 힘드셨죠? 그래서 다음에는 2장 부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